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하고 어음법 이제 직접적으로 어음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어음법에 대한 통치 그죠 배웠죠. 거의 중요한 것들 총론을 다 배웠어요. 이제 끝났고 실제 이제 법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발행 그죠? 발행 어음을 발행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배서, 인수, 어음 보증, 지급, 상환 청구, 어음 참가, 복본 등본, 그다음 약속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요도가요. 이 발행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이 발행에도 또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은요. 여기에 백지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알겠죠? 백지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발행과 관련해서 아주 좀 뭐 소소한 얘기지만 시험에도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배서에 대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배서의 효력이라든지 특수한 배서, 이런 것들이 뭐, 어, 특히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에서는 배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고. 인수 부분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인수 부분은 이 개념만 조금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 보증도 뭐 내용이 많고 그런 건 아니고 어음도 보증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 또 어음의 보증 행위도 어음 행위라는 거. 왜요? 기명날인 서명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스템상 지급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고 상환 청구도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배서에 대한 담보적인 효력을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지급인이 돈을 안 주거나 인수 제시했는데 인수를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지막 소지인이 거꾸로 배서한 사람에게 담보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환 청구예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요즘에 어음 참가는 거의 뭐 큰 실익이 없습니다. 어음 참가는 큰 실익이 없고 그리고 복본 등본도 거의 뭐 시험도 나오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간단한 조문 몇 개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약속어음은 또 우리가 볼 게 별로 없는 게 이 약속어음은 어디에 환어음 내용을 그대로 다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 준용하고 있고 단지 이 발행인과 이렇게 수취인 지급인이 없다는 이자관계에 약속하는 어음이라는 점에서만 다르고요. 그리고 약속어음의 원래 조문에 가면요. 약속어음의 이득 상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상환청구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어때요? 우리 앞쪽에 총론에 다 검토를 해버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곳 중요한 것이 있고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 앞쪽에 통론에서 거의 뭐 했다. 위조, 변조 등등 있죠? 대리행위 같은 거 다 했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 교재를 한번 가서 또 훑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이제 610페이지, 611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음법 나왔다. 어음법. 그죠? 어음법. 어음법. 그 다음에 수표법.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건데, 어음법에는 이제 환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거는 모든 어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뭘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이 그림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원인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 관계 이 관계되는 거죠. 독립성 이런 것도 다 살펴봤죠. 지금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발행을 배우는 거. 요거 배우는 거야. 알겠죠? 발행인이 발행하는 거야. 발행. 요걸 배울 거예요. 이해됐죠? 그 발행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다 배우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처음 어음이 발행되는 관계고 거기에 적혀야 되는 내용들 등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행. 발행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건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볼 것도 없죠. 그렇지만 처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음수표 볼 때는 알아둬야 되죠. 뭐. 그죠? 어음 발행이 뭐냐?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수취인에게 주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우리는 발행이라 한다. 그죠? 발행이다. 또 어음 발행이라 하기도 하고 발행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음 작성이라는데 이 작성은 뭐냐면 그냥 정말 필요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 날인 서명하는 것. 그러니까 발행하기 위해서 유효권으로 제시되는 그죠? 내용들을 적는 것. 이걸 우리가 어음의 작성이란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음은요.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적어야 되고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죠? 엄격한 요식 증권이에요. 알겠죠? 엄격한 요식 증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라도 음료권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게. 그래서 이게 너무 엄격성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요. 보충성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요. 만기라든지요. 지급지라든지 발행지를 적지 않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고 법의 어음법 2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만기, 지급지, 발행지는 이렇게 유효하게 해주는 보충성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어음 수표 요건과 보충성에서 우리가 환어음, 약소음 수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런 거 뭐 공부 다 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지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어음, 약소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환어음의 표시문은 환어음은 해야 돼요. 환어음이다라고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소음도 어때요? 약소음이란 말을 표시해야 돼. 수표도 수표라고 딱 적혀 있어요.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이다. 조건을 달면 안 되겠죠. 환음이라든지 수표는 조건을 달면 안 되고요. 또 금전 그죠? 금액 지급에 대한 증권이다. 또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 위탁문헌이다. 이런 점에서는 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급인의 명칭을 적어야 되는데 한음은 약소금은 굳이 지급인의 명칭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약소금은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 되는 거죠. 발행인이 지급인이고 발행인이 바로 돈 가져오면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인 개념이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수라는 개념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수표는 있어요. 지급인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환음과 약속음은요, 만기가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용증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외상증권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수표는 어때요? 이런 신용증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화폐와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표는 어때요? 만기를 두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 내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만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급지는 다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지급지는 다 있다. 수취인 명칭, 수취인 명칭 다 필요한데, 수표는 그죠? 수취인 명칭이 사실은 임의적 기회상이에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행일, 발행지는 다 적어야 되겠죠? 기명날인 서명도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음에서는요, 만기가 없으면, 만기가 만약 안 적혀 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일람 출급 한음으로 봐요. 일람 출급이란 뭐냐면, 일람은 가서 보여주면 바로 돈 준다. 일람. 보는 순간 돈 줘라. 그런 뜻이 알겠죠? 일람 출급 한음이 돼요. 만기가 없으면. 언제든지 가면 돈 주라는 뜻이에요. 약속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수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만기라는 그 자체 제도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급지 없으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보충성 규정이 있다 그랬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그죠? 지급지, 지급인 주소로 본다.
약소금도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급인의 존재하기 때문에 발행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행인의 주소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급지가 없게 되면 수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다. 그 다음 지급인의 명칭 여러 개를 지를 부기할 때는 맨 앞에 적은 것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음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로 있죠. 전체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됐죠? 그렇게 가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은 수친의 교부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설권증권이다. 설권증권, 그죠? 교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뭐 보시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재사항의 종류다. 종류도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저건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종류를 한번 따져본다면 어, 크게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진다. 알겠죠?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걸 말해요. 기재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유익적 기재사항이라 하고요. 기재해도 그냥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무효는 아니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가 무익적 기재사항이에요. 기재하면 오히려 어음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해적 기재사항이다. 이 자체를 뭐 구분하고 이렇게 암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류가 어떤 게 있다는 걸 알아두고 무익적 기재사항은 우리 어음수표법의 표현이 어떤 건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익적 기재사항이 뭔지 유해적 기재사항의 표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 볼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예요? 반드시 기재해야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문구입니다. 첫 번째 어문구. 그래서 어문구라는 것은 약속어음이다, 환어음이다, 수표다라는 적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어문구라 그래요. 어문구는 어떻게 적느냐면 반드시 그 어음수표 본문에 적어야 돼. 본문에. 본문에 증권에 작성하는 국어로 적어야 돼요. 만약 증권에 작성하는 언어가 영어다. 그럼 어때요? 영어로 약속음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이걸 약속음 해갖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 만약에 영어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문구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필요적 기사항 중에 하나다. 어문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 위탁이다. 그렇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조건을 달면 안 돼, 조건. 조건 달면 안 되죠. 그리고 일정 금액의 금전 증권이야. 무조건이에요. 일정한 금액의 기재, 금전 채권을 표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금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만약에, 물건을 준다는 내용을 쓰면 안 돼. 안 돼요. 쌀 두 가마니 등이죠.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기 적으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어야 돼.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통화 종류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금액은 반드시 일정해야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딱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문구에 보니까 선택적으로 기재됐다. 선택적 뭐예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그럼 500만 원 받으라는 거야. 300만 원 받으라는 거야. 이거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기재. 미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미화. 물건의 시세에 따라 뭐 얼마 안 돼요. 유동적 기재 사항도 무효예요. 또 불확정적 기재도 무효입니다. 1억 미만. 뭐 얼마만큼 미만이라는 뜻이야? 1억 미만이 얼마라 뜻이죠? 5천에서 1억 사이.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전부 무효예요. 일정 금액을 적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불일치해요. 문자가 만약에
500만 원이었다. 500만. 근데 숫자가 300만 원 있다. 그죠? 300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문자가 더 우선합니다. 문자를 우선순위한다. 근데 문자끼리 또는 숫자끼리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작은 금액을, 최소 금액을 금액을 해요.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조문 문제 나왔기 때문에 곳곳에 알아둬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적어야 된다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이에요. 조건을 달면 안 돼. 위탁은 무조건적이어야 돼. 알겠죠?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조건을 달면 돼. 무조건 가져가면 돈 줘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때요? 조건 성취에 따라서 관계자 전원이 어때요? 혼란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무효입니다. 뭐 물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시오. 물품 수령이라는 뭐죠? 조건을 달았죠? 안 돼요. 지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한도 내에서 그것도 조건이에요. 안 돼요. 지급 방법도 어때요? 5만 원권으로만 지급하시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음의 자체의 조건을 붙이든 보충지에 붙이든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됐다. 어음 만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지급인의 표시입니다. 환음에는 지급위탁 증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인 이외에 실제 돈을 지급할 자를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인은 필요하고요. 수표도 그렇습니다. 지급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발행인이 곧 돈을 주겠다는 게 지급인이기 때문에. 그죠? 단지 다른 점은 수표도 지급인인데 다른 점은 수표의 지급인은 대부분 어때요? 은행입니다. 은행에 한정됐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됐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이 만약 지급인이 되거나 수취인 혹은 피변이 될 때는 법인명만 기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급인이 여러 명이다. 지급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의 지급이 있다. 당사자 자격이 겸비한다. 가능하죠. 그죠? 그것도 뭐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그냥 참고만 알아두시면 지급인을, 지급인을요, 수인의 지급인을 중첩적으로 기재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돈을 지급할 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담보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지급인을 순차로 제1지급인, 제2지급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제1지급인만 지급인이고 나머지는 예비지급인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안 돼. 갑 또는 을, 지급인을 뭐 또는 뭐 선택적으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알겠죠? 선택적 기재하는 건 무효예요. 참고로요. 지금 지급인 얘기 있잖아요. 참고로 발행인 있죠. 발행인은 중첩적 기재하더라도 유예해요. 발행인을 A, B, C 했다 그러면 어때요? A, B, C가 공동으로 발행한 거죠. 알겠죠? 수취인도 어때요? 받는 사람도 중첩적이든 선택적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뭡니까? 지급인만 중첩적으로 기재는 가능하고 순차적은 가능하죠. 근데 선택적 기재가 안 될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행인은 중첩적 기재하더라도 유예해요. 공동발행. 수치는 중첩적, 선택적 기재 다 가능. 됐죠? 또 우리 보험수표 발행할 때 발행인이 자신을 지급을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자기압 한음. 만약 수표라면 자기압 수표가 되는 거죠.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을 적어 놓는 거야. 발행인 적고 지급인을 또 자기를 적어 놓는 거죠. 알겠죠? 또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적는 자기 지시 한음도 가능하고 제3자의 계산으로 또 발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뭐 수취인과 지급인의 겸병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음의 요건을 적는 데 대한 그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자, 만기가 나옵니다. 만기는 좀 우리가 또 곳곳에 좀 중요한 게 알아둘 게 있는데 다 뭐 그걸 알 건 없고요. 만기는 뭐죠? 지급될 날을 말합니다. 기재된 어음사에 기재된 채무를 지급될 날. 다시 면 지급기일을 우리가 만기라 그래요. 근데 지급할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은 구별되는 거예요. 지급할 날. 어, 예를 들면 전문에 만기가 지급할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기가 법정 휴일일 때는 어때요? 그에 이은 일거래일. 그 다음날 지급할 날이 되는 거죠. 좀 다르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 전 만기 후를 가리지 않고 현실로 지급된 날이 있잖아요. 현실로 지급된 날을 지급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뭐 말장난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수표는요. 특징 알아둘 수표는 모두 뭐예요? 일람출급이에요. 그냥 만기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돈 줘야 돼. 그래서 만기를 규제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겠지만 만기의 종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일람출급어음,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발행일장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 요 네 가지예요. 만기는요. 요 네 가지 이외에는 적을 수 없고요. 이외에 다른 만기를 적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럼 이런 만기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뭐 만기의 종류가 이제 그 개념 따라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기 좀 일람출구어미죠. 내용만 좀 알아두면 돼요. 세부적으로 너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일람출구어은 그냥 보여주면 바로 언제든지 가져가면 돈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제시한 데 지급 제시 돈 주세요라고 지급 제시한 것을 우리가 일람일이라고 해요. 지급 제시한테 그날이 바로 만기가 돼버리죠. 알겠죠? 지급 제시한 날 만기가 돼버려요. 이걸 일람출구어이에요. 근데 이 어음은요, 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람출급 어음은요, 제시할 때 만기가 되지만, 알겠죠? 제시할 때 만기가 되지만, 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발행일로부터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돼요. 1년 안에 언제든지 가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기가 어음 제시 즉시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잖아요. 어음 제시 즉시 지급해 주세요. 기재돼 있으면 이거는 일람출구어음이에요. 그럼 우리 법조문상 보면요. 이 일람출구어음 있죠. 할 때 1년 내에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행인은요. 지급 제시 기간 1년을 단축하거나 연장도 가능해요. 1년을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배서인은 어때요? 단축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단축한다. 그리고 발행인이 제시기한을 정할 때는 모든 어음 관계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고요. 배서인이 정한 기간은요. 배서인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람출구어음이 뭔지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구 환원의 지급을 받기 위해 지급 제시 금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서인은 지급 제시 금지는 할 수 없다. 뭐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 제가 이렇게 별표 쳐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람 후 정기 출구입니다. 지급 제시 후 일정 기간 안에 준다는 거죠. 일람, 인수일자 후, 거절 작성일자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원의 만기가 일람 후, 지급 제시 후, 그죠? 일람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일람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죠? 일람 후 정기 출급이야. 일정한 날을 정해줬다. 그죠? 이 또한요. 일람 후 정기 출급 환원도 언제까지 제시해야 되냐면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돼. 알겠죠? 제시한다. 그 다음에 발행인은요.
인수 제시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 똑같아요. 배서인은 그냥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인이 했을 때는 모든 업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배서인이 했을 때는 배서인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인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시 금지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정도 이제 일나무 전기 출급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 없어요. 이게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종류가 어떤 게 있다는 거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행 일자 후 전기 출입이다. 위에는 뭐였어요? 일나무 제시나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인수일자 그죠? 그날 후 일정한 기간 지나면 출구음인데 여기는 뭐죠? 아예 그 어음이 발행한 날짜 이후 정기 출급이에요. 발행일 후 확정 기간을 경과한 날이 되는 거 말이죠. 발행 일자 후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딱 정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명확합니다. 발행 일자는 확실하잖아요. 발행 일자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기 적어놨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는 확정일 출국 의무가 다를 바가 없어요. 알겠죠? 발행 일자 10월 1일이다. 그리고 10월 1일 후 15일 이후에 지급한다.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때?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가 딱 정해지는 거죠. 정기 출국이죠. 그래서 1일 16일 날 준다는 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확정일 출국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 출국은 뭐냐면 아예 날짜를 정해놓은 만기를 말해요. 12월 25일 딱 적어놨습니다. 그날이 만기야 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확정일 출국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만기 하자 보충. 만기는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만기 일정해야 되고 따라서 이 분할 출국 어음. 예를 들면 만기는 일정해야 된다. 만기는 조심해야 돼. 여기 만기는 일정해야 된다. 만기는 일정해야 되는데 분할 출국 어음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1억 원은 98년 8월 5일에 주시고 금 1억 원은 98년 9월 5일에 주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받도록 하는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또 각기 각 지급이 여러 명이라면 각 지급에 다른 만기를 정해준다? 이것도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만기는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돼요. 뭐 2017년 봄 또는 눈 오는 날, 첫눈 오는 날 안 돼. 그런 거 아니죠? 안 돼요. 확정적이어야 돼요. 만기는 일정하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요. 뭐 판례이긴 하지만 확정일 출급의 약속음이에요. 만기 일자가 오히려 발행일보다 더 앞에 있어요. 발행일보다 더 앞에 있어요. 이거는 무효죠. 만기의 일자가 만기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발행일보다 더 앞에 있어. 이거는 명확하게 무효입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세력이 존재하는 날 2월 30일이죠. 이걸 만기로 기재했다면 어때요? 그때는 2월 말을 만기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2월 말을 만기로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법이 좀 이렇게 이제 절차 부분, 이제 작성 부분에서 가보면 좀 여러분들이 소소한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만기의 기재가 없잖아요. 이건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제가 별표하는 거 좀 잘 봐두세요. 만기의 기재가 없다. 없을 때는 일람 출급 한음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조문에 적혀 있어요. 조문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판례하고죠. 법조문이 좀 달라요. 조문은 만기 기재가 없으면 언제든지 어때요? 제시하는 환음으로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만기 기재가 없으면 어때요? 백지음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지음으로 추정한다라고 판례가 얘기했다. 잘 알아두세요. 상황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기의 기재가 없을 때는 일람 출국 한음으로 본다. 조문이다. 판례는
백지음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백지음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서 만기일의 결정이다. 기간계산이다. 뭐 발행일자 후 일남 후 1개월, 수개월이 된 때 이건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돼. 이런 거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환음은 할 달 있죠. 지급할 달에 대응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개월이 될 때 그날. 대응일이 없으면 어때요? 말일로 잡으면 돼요. 또 발행일자 후 일남 후 1개월 반, 수개월 반 그러면 어때요? 그냥 한 달 이빠이 채웁니다. 전월을 말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달에 1일, 15일, 말일, 월초, 월중, 월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1일, 15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아니면 말일. 8일 또는 15일은 뭐죠? 1주, 2주가 아니고 만 8일, 만 15일을 말해요. 그리고 반월 그러잖아요. 그러면 15일을 말합니다. 만 15일. 됐어요. 그 정도 보면 돼요.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기 결정에 표준이 되는 세력도 크게 볼 거 없어요. 지급지의 세력에 따른다. 지급지, 지급지의 세력에 따른다. 지급지의 달력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끝. 그 다음에 기간 통지이다. 휴일, 기일, 기간, 초일, 불산입, 은혜일 부르거든요. 이건 어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한어의 만기일이 법정률이에요. 그럼 어때요? 법정률이 12월 5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알겠죠? 1거래일이니까 그 다음 날, 12월 6일 날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휴일에 대한 기한 통치이고요. 뭐 기일, 그건 큰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초일불산 있죠?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요.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첫날 산입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은혜일은요. 은혜스럽게 뭔가를 길게 기간을 준다는 거죠. 은혜일은 법률상 재판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급지 가볼까요? 지급지. 지급 필요적 기회상도 지급지입니다. 이제 만기는 그 정도 알아둬야 돼. 만기는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었죠? 알아둔다. 그 다음에 지급지는 어음 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급지.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 지급지하고요. 지급지. 지급지라는 것은 어음 금액이 지급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고 그 지급지 내에서 지급될 장소 있죠. 지급지 내에서 지급될 장소를 가지는 제3자방 지급범에서 지급 장소가 달라요. 지급지가 만약에 송파구 합시다. 그죠? 송파구. 그 이 지급지 내에서 지급지를 송파구 무슨 동, 알겠죠? 뭐 잠실동 동이죠? 잠실동 국민은행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송파구는 지급지죠. 그 지급지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 어음을 지급할 장소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3자방 지급어음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하는 장소가 지급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급지하고 달라요. 알겠죠? 지급지. 지급될, 어음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거하고, 지급지는요, 지급지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돈을 어디서 주겠다. 국민은행 어디 지면서 주겠다 하는 그 장소 있죠. 요거를 우리는 제3자방이라고 다시 말해 지급하는 것이 제3자가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제3자방 지급음에서 말하는 지급 장소하고는 다르다. 뭐 그 정도. 요 개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항상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지급지는 단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선택적으로 안 돼요. 서울시 어디 뭐 강남구 이렇게 정해져야 되고 지급지 기재는요. 최소의 그냥 독립한 행정구역만 정하면 돼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의, 읍면 등 다니면 충분하고요. 지번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울 해도 돼요. 서울. 알겠죠? 서울 해도 돼요. 그러면 서울 안에서 뭐 송파구 지급 장소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 관계다. 이것도 뭐 여러분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많이 상세하게 볼 건 없고요. 그냥 지급인하고요. 지급지와의 지급지하고 지급인의 주소지가 같아요.
지급지하고 지급지가 송파구로 합시다. 근데 지급인의 주소지가 송파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때요? 같잖아요. 요걸 동지지급범이라고. 이게 서로 다르면 어때요? 타지지급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본다면 어, 이런 게 있어요. 타지지급 환음의 지급인은요. 인수를 할 때 지급 담당자를 자기가 직접 기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능하겠죠. 또 지급인이요. 지급 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지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요. 인수 제시 금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 제시 금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수인이 돈 줄 장소를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그를 정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인수 제시 금지라는 것은 인수인이 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지지급은 괜찮은데 타지지급범에 대해서는 인수인이 그죠? 지급할 장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 제시 금지는 할 수 없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지급지와 지급 장소, 지급지의 보충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급 장소는 지급 장소는요.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죠. 그죠? 지급 장소. 특별한 장소는 다만 지급지 외의 지급 장소로 정한 경우는 지급 장소의 기재가 없는 걸 본다. 다시 말하면 지급지 내에서 그죠? 지급 장소는 반드시 지급지 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급지 내에. 지급지 내에 지급 장소에 있어야 되지. 만약에 지급지 외의 장소를 지급 장소로 기재하면 어때요? 그냥 이거는 무익적 지상이야. 지급 장소가 기재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무익적 지상이야. 알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급 장소는 반드시 지급지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약속음에서 지급 장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지는 포항시, 지급 장소는 서울특별시로 기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급지가 빠져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충하냐면 우리 보충성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환음은요,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환음이니까. 지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로 봐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급 장소의 기재에 지급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 장소가 곧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급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지급지로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수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보고 만약에 그 부기한지가 없다 그러면 수표는 그냥 발행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약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약소금에 지급지가 적혀 있으면 발행지를요. 지급지 또는 발행지를 주소로 봐버려요. 왜? 약소금은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요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 장소하고 지급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거다. 그 정도.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수취인의 명칭이다. 근데 지급인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수취인, 받는 사람이죠. 어음금을 직접 받을 자. 조심 용어 하나 배웁시다, 용어. 수취인의 명칭을 적는데요. 명칭이 있는데, 수취인은요, 어음금에게 지급을 받을 자를, 우리가 뭐, 받을 자를 직접 적거든요. 받을 자. 홍길동 딱 적으면 어때요? 직접 적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명식이라고.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 홍길동 적었는데 홍길동은 뭐냐면 다른 지급받을 자를 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 그죠? 지시할 자를 적었다 그러면 그거는 지시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지시식이랍니다. 어쨌거나 기명식이든 지시식이든 간에 어때요? 우리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원법 11조의 1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나 기명식으로 발행된 관계없이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다. 이 말을 쓰거든요. 알겠죠? 김영식은 어음금에 직접 받을 자를 바로 적는 걸 말하고 지시식은 어때요?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를 적어 놓는 걸 말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 수표에는요. 수치인을 적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수표에 수치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적으면 의미가 있고 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수표는요. 소진 출급식, 지명 소진 출급식 이 수표를 갖고 간 사람이 돈 주세요라는 그런 걸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표를 수치를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수표에서 수치는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유익적 기재사항이에요. 적으면 유의하고 안 그러면 안 적어도 상관없다. 근데 에, 어디에요? 약속어음과 한어면은 수치인이 필요적 기재사항. 그것만큼 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수표의 수치는 임의적 기상이다.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수표에는 수치는 적지 않아도 괜찮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도 그리고 수표도 마찬가지지만 지시식으로 발행되거나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도 언제나 배서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는요. 그런 것들이 지문에 시험을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판례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면 잘 보시면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했었죠. 객관식 또는 선택형으로요. 수치인이 백지로 된 채로 발행된 어음은요. 어음은 인도에 의해서 어음법주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인도가요. 어음법적으로 양도 방법이에요. 원래 어음법적 양도 방법은 뭐였죠? 배서잖아, 배서. 그래서 배서잖아, 그죠? 배서인데 이렇게 수친이 만약에 백지로 돼 있다. 수친 받을 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어음을 인도함으로써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도 어음법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이 조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복수의 수치인 적는 거는 아무 관계 없다. 각쪽에 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 발행일 적죠. 발행일. 어음이 발행된 날을 말해요. 발행된 날. 그래서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발행일이란 어음이 발행된 날을 말하고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말하는데 조심할 거는 실제 어음이 발행된 일자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발행된 날로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발행이 그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일자 어음가요. 그 다음에 후일자 어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 발행일이 만약에 6월 5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 발행은 그런데 어음에 기재된 날짜는 어때요? 이 뒤쪽일 수도 있고 앞쪽이 될 수 있어요. 어음의 기재는 어때요? 만약에 앞에 날 6월 1일 날 어음에 발행된 걸로 적어놨어요. 실제 발행일 했으면서 어음에는 6월 1일 발행된 걸 적어놨단 말이죠. 요걸 뭐라 그래요? 후일자음이라 후일자음. 후일자음. 알겠죠? 후일자음.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6월 10일 날 적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선일자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보냐면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실제 발행일이 음에 적힌 날부터 뒤에 발효된 걸로 기재됐다 해서 후일자음. 알겠죠? 실제 발행일이 음에 기재된 날보다 빨리 발행됐다 해서 선일자음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다 유효합니다. 알겠죠? 유효합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음법상 일남 출구어음과 일남 후 정기 출구어음에서 1년에 그죠? 지급 제시간의 기산점이라든지 기산에 일자가 없는 경우에 이자 계산의 기산점 있죠. 이런 것들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발행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죠? 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국 어음의 만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발행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발행일이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일자가 뭔지 후일자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지다, 발행지. 알겠죠? 발행지는 어업면에 어음이 발행된 곳을 말해요. 알겠죠? 어음이 발행된 곳을 기대된 장소. 어디서 발행되었느냐? 발행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발행된 곳. 어음면에 어음이 발행된 곳을 기대된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 발행이 이루어진 것과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건 적혀 있어야 돼요. 그게.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봅니다. 그게 보충성 규정에서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발행지 기재도 반드시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국이라 기재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약소금의 발행지가 기재가 모두 누락돼 있어요. 발행지. 근데 발행인의 명칭에 보니까 발행인이 신라체인 점촌 지점에서 발행됐네요. 한남체인 상주 슈퍼라고 상호가 적혀 있네요. 그럼 어때요? 발행지는 어디로 본다? 점촌 또는 어때요? 상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발행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가보시면 이게 국내어민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어음의 기재 자체로 봐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요. 이게 한국에서 발행된 게 틀림없다 할 때는요. 그 어음상에 발행지가 기재 없더라도 유효한 어음이 돼요. 알겠죠? 유효한 어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례가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 세력을 달리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그죠? 어디서 발행되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자체에서 발행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하게 보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봐서 국내어음이 명백할 때는 발행지가 기재 없더라도 그 어음은 어떻게 한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이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어디에 된다? 어음 자체에 된다. 기명날인 어음 자체에 된다. 그렇죠? 어음 자체에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른 데 하면 안 돼. 어음 자체에 되고요. 또 그다음에 발행인이 여러 명일 때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발행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다 발행인 표시하고 기명날인 서명이 되죠. 특히 이제 공동 발행과 관련해서는요. 독립된 수개의 음행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발행인이 동시에 기명날인 서명할 필요 없다. 판례 입장.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순차적으로 상관없어요. 공동 발행할 때. 또 공동 발행했을 때는요. 모두 각자 어음금액의 총액을 함께 부담해요. 이걸 우리가 연대 책임하고 좀 달라요. 합동 책임이라고 우리 어음수표에는 표현해요. 연대 책임과 다르게요. 어떤 시효 중단이라든지 이행 청구 이런 것들이 다른 책임자에게 그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 물론 이제 원금을 지급하면 다 책임을 면하지만 어쨌거나 공동 발행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합동 책임이 뭔지도 살짝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 또 알아둬야죠. 약소금이 공동으로 발행됐잖아요. 배서인에게 상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공동 발행인 전원에 대해서 지급 제시하고 전원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받은 다음에 상환 청구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공동 발행 전원에 대해서 지급 제시하고 전원이 다 거절했을 때 그때서야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지급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명이 만약에 공동 발행했다 그러면 5명이 다 어때요? 제시하고 거절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상환 청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적 계상 등등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